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준의 누나 윤서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예전엔 설날이나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봤었고 그마저도 인사 한두 마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 나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서준의 연락처를 타고 그녀의 작업실을 찾게 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목을 조여왔다. 사진관 특유의 조용한 조명과 장비들, 그리고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렌즈를 닦고 있던 그녀가 나를 천천히 올려다봤다. 왔구나. 서준이 친구, 맞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혁이에요. 프로필 사진 좀 찍으려고요. 내 목소리는 유난히 작고 낮았다. 마치 땀이 나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다. 그녀는 의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으로 와. 편하게 앉아. 너무 각 잡지 말고. 어깨에 힘도 빼고.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조명을 조정하고 삼각대를 고정하고 셔터 테스트를 몇 번 눌렀다. 렌즈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닿는 순간 무심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내 안에서 이상하게 오랫동안 맴도는 걸 느꼈다. 그건 그냥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었고 프로페셔널한 거리감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조금 더 고개 돌려볼래? 아니, 반대쪽. 응, 그렇게. 턱은 살짝 들어주고. 그녀는 다가와서 내 턱을 가볍게 잡아 올렸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기처럼 번진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틀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긴장했어. 네. 아니요, 네 좀요. 처음 찍어본 거지. 긴장한 표정이 사진에 다 드러나. 숨 한 번 쉬어봐. 크게.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녀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셔터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과 내 시선이 맞닿는 순간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숨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렌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예전에 널 본 적 있어. 설날인가 서준이 데리고 왔을 때 초콜릿 좋아했잖아. 맞지? 네, 그걸 기억하세요? 응. 그때는 그냥 서준이 친구였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아무렇지 않게 셔터를 다시 눌렀다.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카메라보다 그녀의 눈이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딘가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조명이 천천히 나를 감쌌고 정적은 낯선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렌즈 뒤에 머물러 있다가 한 손으로 삼각대를 고정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가까워졌고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은 조용한 숨소리와 눈빛뿐이었다. 렌즈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탐색하듯 시선을 내 어깨와 턱 선으로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금만 턱 들어줄래? 응, 그쪽 말고 이쪽이 더 나아.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선명했고 그 울림은 마치 내 안을 두드리는 듯하게 깊게 퍼졌다. 그녀의 손끝이 내 턱 아래를 스쳤을 때 나는 그 손에 기대어 버릴 뻔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가 뺨을 타고 올라오며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어깨 라인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자리는 묘하게 화끈했고 마치 그 부위만 조명을 따로 받은 듯 민감해졌다. 좋아. 지금 시선은 그대로.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렌즈 뒤로 다시 돌아갔지만 시선은 계속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목 뒤가 서늘해지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셔터를 누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진은 결국 표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고 감정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공기 같은 거. 공기요? 응. 지금 넌 그 공기를 뿜고 있어. 긴장돼서, 낯설어서, 솔직해서 그런 게 사진에 남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조명 각도를 조절했고 그 와중에도 내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셔터 소리 없이도 계속 찍히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는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눌러 담은 채 조용히 타오르는 열기가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걸 정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웃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봐줘요. 나를. 그녀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처럼도 들리지 않았다. 그건 그저 지금의 공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듯한 아주 사적인 요청처럼 느껴졌다. 셔터는 결국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우리 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렌즈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인물 사진의 구도가 아니라 어딘가 갈피를 잃은 분위기였다. 윤서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셔터가 눌려야 할 순간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계속 자리를 지켰고 분위기마저 바뀌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까지는 짐작하지 못한 채 긴장감만 더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다가왔다. 한두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거리는 분명히 달랐다. 이전까지의 작업 거리가 아니라 숨결이 부딪힐 만큼의 간격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더니 카메라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내 눈높이에 맞추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내 앞에 앉아있던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고 귓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잠깐만 움직이지 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듯 나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단단하게 눌리는 감각은 아니었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명확했고 확실히 안긴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멈췄고 입술을 열지도 못한 채 그 감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했던 건데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오래된 충동의 폭발이었을까? 판단은 흐려졌고 머릿속엔 백지처럼 무언가가 멎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도 했다. 미안. 그녀는 한 손으로 내 뺨을 스치며 말했다. 그냥 사진 찍다가 너한테 감정이 흔들렸어.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 이상했어. 예전부터요? 응. 서준이랑 집에 왔을 때부터 어딘가 너는 말 걸고 싶은 애였거든. 그냥 친구 동생인데 난 왜 그랬을까? 혼자 이상했지.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윤서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어떤 감정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였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더 맞았다. 그녀는 다시 말없이 나를 안았다. 이번엔 어깨 너머로 팔을 둘러 명확하게 감싸는 동작이었다. 더는 멈칫거림이 없었고 나 또한 저항하지 않았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뿐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은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짧은 몇 분 사이 방 안의 공기는 온전히 우리 둘의 체온으로만 채워졌다. 카메라 꺼둘게.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진 직후 셔터는 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뒤로 손을 뻗어 조명을 낮추었고 스튜디오 안의 빛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때 나의 입술은 아주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더 이상 단추를 잠글 이유도 셔터를 누를 이유도 이 장면을 외면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건 렌즈가 담아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 촬영은 완성되지 않았다. 스튜디오 컴퓨터 안에는 미완이라는 제목의 폴더 하나가 생겼고 그 안엔 윤서와 내가 만든 하지만 끝내 기록되지 않은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난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 암시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머릿속에선 수십 번 상황을 그려보았고,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가장 나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처럼 다시 나타났다. 혹시 오늘 스튜디오 다시 들를 수 있어? 그 문자는 대단한 고민도 없이 도착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괜히 빙빙 돌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을 때도 배를 누르지 말까 하다가 손이 먼저 반응했다. 문이 열렸고 윤서는 익숙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 잘 왔어요. 아직 따뜻한 커피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서 얘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녀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오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말투는 편안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입술을 죽였지만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보다 내 몸 안의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기울였다. 지난번 난 실수한 거 아니에요.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솔직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삼킨 채 눈을 내리깔고 생각을 되짚었다. 그날 이후 수백 번을 그 장면 속에 머물렀고 어떤 말이든 그때 하지 못한 게 후회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공기 속에 있다면 그 말도 의미 없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입을 열었다. 그냥 잊은 척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요. 굳이 잊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 말이 마치 내게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로 반쯤 무너진 내 앞에 서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고 손끝으로 커피잔을 닦는 신용을 하다가 그대로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는 그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되려 그 온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욕망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오는 줄 알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이번엔 도망치려는 마음보다 다시 그녀를 안고 싶다는 감정이 더 빠르게, 더 본능적으로 밀려들었다. 그 방 안에 있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열망이었다. 스튜디오 뒷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그 문 너머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내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윤서가 안쪽에서 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작게 울렸고 문은 우리가 들어선 뒤로 조용히 닫혔다.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어쩐지 숨이 먼저 막혔다.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이 시간에 불 켜져 있길래.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걸어 들어갔다. 뒤따라 걷던 나는 조명 하나 켜지지 않은 그 공간이 왜 그토록 또렷하게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사실은 안다. 이건 빛이 아니라 감각으로 익힌 동선이다. 윤서가 소파에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움직임까지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먼저 내 셔츠 단추에 닿았고 내가 숨을 들이켰을 때에는 이미 첫 단추는 풀려 있었다. 오늘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나 지금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채기도 전에 둘째 단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않았고 나도 피하지 않았다.
스튜디오 안의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피부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입김은 어둠보다 더 명확했다. 벽에 등을 대고 있던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닿았다. 천천히 허리춤에 걸친 손이 벨트를 건드렸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윤서 씨, 그 이름 지금은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녀는 다시 올라섰고 입술이 내 턱에 닿았다. 부드럽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건 명확한 의지였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발 안에 들어온 그녀는 이전보다 가벼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젠 서로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의자에 부딪힌 소리가 잠시 공간을 울렸고 옷까지 몇 개가 바닥을 스치는 감각이 연달아 밀려들었다. 윤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귀에 닿는 그 흐느낌은 말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오를 때 그녀는 나를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허벅지를 벌린 채로 내 무릎을 감쌌고 그 상태에서 귓가에 말했다. 여기 원래 이런 공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손끝은 이미 그녀의 허리선 안으로 파고들었고 두 번째 겹쳐진 천이 무너졌을 땐 소파 위로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긁었다. 숨이 끊기듯 들렸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그 짧은 텀. 그 사이에 우리는 더 깊어졌다. 나중에 후회할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벗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 대답 이후 말은 사라졌다. 소리와 감촉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어둠 속에서 벗겨진 건 옷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거리, 죄책감, 남겨진 규칙 같은 것들도 함께 무너졌다. 몇 번이고 입술이 닿고 물렸고 다시 탐해졌다. 윤서의 허벅지 안쪽을 지나던 손끝이 무릎까지 밀려올랐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내 귀에 속삭였다. 조명 켜지지 않게 해줘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그 밤 스튜디오의 조명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자국은 빛 없이도 너무 선명했다. 예상치 못한 시각에 휴대폰이 울렸다. 서준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망설였지만 벨소리가 두 번째 진동으로 넘어가기 직전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잘 지냈어. 내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평범한 인사조차도 무거운 기류에 눌리는 듯했다. 서준은 짧은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우리 매형 바람이래. 회사에선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누가 봐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말이 내게는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다. 오히려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소식은 놀라움보다는 묘한 실소를 불러왔다. 진짜야? 확실한 거야? 같이 일하던 여자랑 꽤 오래됐대. 우리 엄마도 눈치챘었대. 근데 윤서 누나가 모른 척했대. 아니,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서준은 자신의 말에 혼란을 느끼는 듯 중간중간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이어받을 수 없었다. 귓가에 울린 오래됐대라는 말이 계속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묻어둔 채 견디고 있었던 걸까? 나는 어느 쪽이든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 밤 스튜디오 뒷문을 열어주던 그녀의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기댔던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갈 곳을 잃고 흔들린 마음의 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나 괜찮아? 모르겠어. 평소랑 똑같아 보여.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느껴졌어. 요즘 누나 되게 달라졌어.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예전보다 자주 웃고 그런 게 다 연기였나 싶더라. 서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차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 모른 척하면서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사람. 그 셋 중 어떤 게 그녀일지 더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혹시 너 뭐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들킬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봤어. 누나가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나 매형한테 말하려고. 그냥 다 알았다고. 누나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마치 내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서 가슴이 쿡 하고 눌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충격이라는 단어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엔 부족했고 차라리 기묘한 안도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그녀가 먼저 무너졌기에 나도 죄인이면서도 어느새 용서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 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예전처럼 주먹을 쥐거나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었다. 그냥 들어갔다. 윤서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만 켜둔 상태였고 나를 보더니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놀람도 긴장도 없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 와줬네요. 그녀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조명의 빛만으로 방 안을 걸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한 잔 놓여 있었고 컵받침 옆엔 머그잔 하나가 더 비어 있었다. 준비된 빈자리 그리고 남겨둔 따뜻함. 그녀는 예상한 듯 내게 말했다. 커피 식기 전에 마셔요. 혹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처럼 굴러가는 거라면 난 무슨 위치일까요? 위치요? 그런 것 따져요, 지금.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차라리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의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 죄책감 같은 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나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나도 그쪽이 더 솔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끝으로 내 뺨을 살짝 만졌다. 그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한 번도 날 밀어낸 적 없던 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대로 손바닥을 내 볼에 갖다 댔다. 우린 잘못하고 있죠. 응.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대화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였고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키스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지금부터는 변명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나는 이제 감정을 받아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서. 그녀는 조명을 켜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방 안은 온전히 어둠 속에 잠겼다.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고 입술이 목선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그 단어를 버릴 만큼 많은 걸 이미 함께 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당한 분류는 없다. 그래,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감정은 도덕보다 앞서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보다 서로를 택한 마음만 남겨둔 채 그렇게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매형 바람 피우나 봐요. 그 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너무 가벼웠다. 입술을 떼는 순간 이미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윤서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리고 이내 씹어 삼킨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그걸 지금 왜 말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너보다도 더 오래, 더 깊게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 내가 해야 돼. 윤서는 벌떡 일어났다. 바닥에 있던 쿠션을 벽 쪽으로 세게 던졌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외투를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 감정이 전부라면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 얹혔고 그대로 말없이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말 다 했지. 네. 그럼 이젠 입 닫고 따라와. 윤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둑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틈으로 윤서가 셔츠를 벗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지금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아래에 팬티만 입은 하얀 허벅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말한 불륜, 나 지금 그 단어에 목숨도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오기만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내 손목을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고 손등이 가슴 위로 올라섰고 나는 떨리는 손끝을 피하지 않았다. 단추는 셋째에서부터 부서졌고 바지가 발목에 걸리기도 전에 허벅지가 허벅지를 감았다. 지금은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자라고 불러. 오늘은 그렇게 살아도 돼. 조명이 꺼진 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입술로 손끝으로 몸 안으로. 그녀는 흐느끼지도 않았고 나는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날 우리는 더 깊었다. 이유도 핑계도 없이 단지 서로가 서로를 원했기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이 세 번째가 가장 편안했다. 윤서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연락조차 없었다.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밤 이후 나는 오히려 그녀가 완벽하게 내 시야에서 사라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튜디오 근처를 맴도는 내 발걸음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풀려 있는 날도 있었고 완전히 잠긴 날도 있었다. 유리창에는 얇은 먼지가 내려앉았고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면 렌즈에 덮인 천이 그대로였다. 커튼은 비스듬히 젖혀져 있었고 조명 스위치는 꺼진 채였다. 모든 게 멈춘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해가 지기 전 퇴근 후 일부러 들른 스튜디오 앞에서 나는 유리창 건너편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천이 덮여있던 삼각대 옆 빛이 살짝 꺾여 어둠 속 벽에 부딪힌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은 단번에 빨라졌다. 발바닥에 땀이 차고 눈이 그곳에 고정됐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다시 들여다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다. 움직임은 없었다.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만 확인했다. 6시 42분. 스튜디오 폐문 시간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제야 숨을 길게 들이쉬며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 있었다. 아니, 누가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내가 오늘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림자가 남긴 감각은 눈보다 피부가 먼저 기억했다. 윤서일까? 혹은 아니길 바라는 어떤 존재. 그 감정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뒤섞였다. 설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죄책감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방금 전의 장면을 곱씹었다. 혹시 윤서가 나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 나 무섭게 욕심 많아졌거든. 건드리지 말 걸 그랬어. 너. 그 말은 경고였을까, 유혹이었을까? 아직도 나는 그 문장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한다. 단지 오늘 그 스튜디오 유리 안에서 본 그림자 하나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내 감정이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 계획 없이 스튜디오 앞을 지나던 날이었다. 날씨는 흐렸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나무들은 바람 한 점에도 휘청였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문이 열려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멈췄다.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갔지만 발끝이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문 너머로 실내가 보였고 그녀가 서 있었다. 윤서.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머리는 풀려 있었다. 카메라 대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문을 넘어갔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실내는 조용했다. 새로 찍은 사진도 촬영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내가 화낸 거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그날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죠.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전 그게 솔직해서 좋았어요. 윤서는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발자국의 거리를 좁혔고 그 거리가 마침내 없어질 무렵 그녀가 먼저 입술을 맞췄다. 이번엔 달랐다. 조심스럽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입맞춤은 오래 머물렀고 숨소리는 가까워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고 그녀는 입술 사이로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요. 매일 여기만 맴돌았어요. 그녀가 내 셔츠를 잡았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요, 필연이죠. 누나가 열어준 문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이번엔 더 깊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천천히 뜨거워졌고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채 우리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단추 하나가 풀리고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셔터 소리는 없었지만 눈동자가 닿는 곳마다 장면이 기록되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있을게요. 말이 멈추고 몸이 말을 대신했다. 그날 다시 열린 문 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입맞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마다 서로를 확인했고 그 뜨거움은 마치 처음처럼 새로웠다. 벽에 기댄 채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 위로 부드럽게 기울었다. 이번엔 안 도망갈게요. 그 말은 한 번 더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답했다. 그럼 나도 안 보내요. 절대. 윤서를 다시 품에 안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숨소리도 걸음걸이도 문 앞에 멈추는 타이밍까지 달라졌다. 이제는 핑계도 이유도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갔고 스튜디오의 문은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 있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들어갔고 더 자주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우리 사이의 불륜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그림자가 주는 무게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웃음이 먼저였고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동작이 더 중요했다. 그녀가 먼저 손등을 덮을 때 나는 그 온도에 매일 놀랐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따뜻함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오늘도 그냥 안아줘요. 그녀는 그런 말을 가볍게 던졌고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윤서는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겼고 내 심장은 그 온도를 기억하려는 듯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목을 붙잡았다. 서로의 체온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힘으로 엉켜 있었다. 유나. 응.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고 왔다가 이내 웃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흔들림보다 결심이 더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를 끊기엔 너무 깊숙이 빠져 있었고 멈추기엔 이미 여러 번 넘은 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웃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봐요?
이런 얼굴 처음 봐요. 그럼 많이 봐줘요. 앞으로도 그녀가 먼저 내 어깨에 머리를 기겠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엔 음악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간은 가득 차 있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서로였다. 스튜디오를 나서던 그날 저녁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준이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매형이 너한테 뭐 해코지한 건 아니지. 손끝이 얼어붙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단순한 우려일까? 아니면 뭔가 짐작하고 있는 걸까? 몇 번이고 메시지 창을 닫았다 열었고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윤서는 그때 옆에 있었다. 차를 마시고 있던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내 표정을 조용히 훔쳐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서준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윤서가 먼저 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매형이 나한테 뭐 한 건 아니냐고. 윤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창문 너머로 빛이 스르륵 넘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도 그 빛처럼 무거워졌다. 그 애 똑똑하죠. 늘 말은 적었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적이었다. 그 애가, 내 친구가 우리 둘의 틈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목을 조였다.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윤서가 말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준을 향한 사과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렵게 물었다. 윤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무너짐도 체념도 아주 조금의 결심도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하긴요.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잘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이 따뜻한 게 더 무서웠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표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감정이 핸드폰 화면은 어둠 속에서 꺼진 채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아마도 포기였을 것이다. 윤서는 그날따라 조금 더 말이 없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끝도 자주 멈췄고 내 눈을 피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사람이 내 핸드폰 봤어요. 내 손이 순간 멈췄다. 윤서는 나를 보지 않고 말끝을 맺었다. 메모 삭제 못했는데 그거 본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혔다.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 메모는 아마도 그날 우리가 어디서 만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짧게 요약해 놓은 문자였을 것이다. 감정을 닮은 짧은 언어. 그리고 그 짧음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었다. 뭐라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눈빛이 이상했죠. 그 사람은 원래 티 안 내거든요. 더 무서운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내 앞에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애처롭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 나는 가슴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욕망이 동시에 커지는 걸 느꼈다. 걸리면 안 된다는 공포, 그리고 이 관계가 들켰다는 상상이 주는 뒤틀린 쾌락.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켜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감정을 잘 숨기니까 난 항상 당할 쪽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돌렸다. 탁자 위를 맴도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먼저 끊을까요? 이 관계. 윤서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나예요. 난
이걸 이제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나에겐 친구의 누나였고, 이제는 스스로 불륜을 밀고 가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쪽을 선택한 여자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스튜디오에 남았고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무너진 윤리와 부서진 이성의 틈에서 그녀의 말이 끝내 귀에 맴돌았다. 이 관계가 위험해질수록 더 떨려요. 그게 더 미친 거겠죠.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문 바깥에서 멈춘 듯 했고, 우리는 숨을 아껴가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그녀의 어깨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넌 내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단순한 고백 같았지만 사실상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감정의 정당화이자 그녀의 고백서였다. 그 사람은 그냥 법적인 이름이었고 이름뿐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도망 안 칠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는 붉게 젖어들었다. 윤서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쌓인 표정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나 진짜 엉망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좋았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의 감정을 끌어안았고 죄를 잠시 내려놓은 채 체온만을 믿었다. 윤서의 눈물이 내 목덜미를 적셨고 나는 그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등 뒤로는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지금은요, 그냥 나를 윤서의 남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단하게, 오래도록.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한테 모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품에 안고 현실을 잠시 멈춰두었다.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 순간만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모든 혼란의 계절이 지나간 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조용했고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리됐다.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서도 더는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스튜디오는 비워졌다. 삼각대도 배경지도 그녀가 사랑했던 오래된 렌즈들도 모두 박스 안에 담겼다. 후련하진 않아요. 근데 무섭지도 않아요. 윤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 안에 묻어있는 눈물보다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그녀의 결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빛이 잘 드는 동양의 집이었다. 방은 2개였고 하나는 작은 서재가 되었다. 주방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창문은 바람을 잘 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집 어때요? 따뜻해요. 윤서 누나 냄새 나요. 그녀는 웃었다. 평소보다 훨씬 편한 얼굴로, 더 이상 숨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얼굴로. 그 웃음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사랑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죄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우리는 시장을 같이 다녔고 가끔은 마트를 돌며 식재료를 고르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진하게 마셨고 나는 설거지를 맡았다. 밤이면 TV를 보며 웃기도 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새벽까지 대화만 나눌 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튜디오에서 챙겨온 유일한 장비였다. 한 번쯤은 나도 찍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내가 찍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요. 우리 둘만의 첫 사진.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마주둔 채 입꼬리를 올렸다. 찰칵. 셔터음 하나에 모든 과거가 봉인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그 흔들림과 뜨거움과 후회, 그 모든 걸 포개고 지금 이 순간만 남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완벽하게 용서받은 기분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상처였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이제는 윤서의 남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정리했고 함께였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편안했다. 재우는 평소처럼 쾌활했고 그의 아버지는 말수 적은 대신 무게감 있는 미소로 인사했고 유진은 부드럽게 짐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일행을 이끌었다. 민석은 낯선 구성원이었지만 오래된 가족처럼 대했다.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 유진은 창밖을 보며 이런 말을 꺼냈다. 예전엔 혼자도 참 많이 왔어요. 제주. 이 길도 기억나네. 민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그 말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속내처럼 느껴졌다. 도착한 펜션은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단독 숙소였고 저녁엔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족의 웃음소리가 번졌고 민석도 어느새 어색함을 잊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에 섞였다. 그런데 유진의 시선은 자주 민석 쪽에서 멈췄고 그는 그걸 알면서도 애써 피하지 않았다. 학교 졸업은 언제 해요? 유진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정적이라 민석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내년 초쯤이요. 졸업하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색함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민석은 혼자 마당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는 와인잔 2개가 들려 있었고 그는 놀란 듯 웃었다. 혹시 혼자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이 가볍게 고개를 흔들자 유진이 옆에 앉았다. 다들 자니까 잠깐만 나왔어요. 조용한 밤은 오랜만이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민석은 잔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냥 뭔가 다 멈춘 것 같아서요.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그 멈춘 틈에 뭘 하나 담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 순간 민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열기를 느꼈다. 분명 말은 차분했고 행동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침묵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펜션 안의 불빛은 멀리서 아련하게 새어나왔고 벤치 위의 두 사람은 바람 소리만큼 조용하게 그러나 그보다 더 또렷하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둘째 날 아침 민석은 이른 햇살에 눈을 떴다. 숙소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가까이 보였고 그 너머로 수평선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모두가 해변으로 향했고 평소처럼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석은 여유롭게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복을 입은 유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수영복 위에 얇은 셔츠를 걸친 그녀는 모자 너머로 햇살을 가리며 웃었고 손에 들려있던 자외선 차단제를 민석에게 내밀었다. 팔 좀 빌릴래요? 뒤는 혼자 바르기 불편해서. 민석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거절할 틈도 없이 유진이 등을 돌렸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고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이거 진짜 꼭 발라야 되는 거 맞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이 들면 기미가 얼마나 지독한데. 그녀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다. 물놀이가 끝난 후 모두가 돌아온 펜션 테라스에서 타올을 나눠주던 유진은 민석의 머리칼을 톡톡 닦아주며 한참을 손을 떼지 않았다.
머리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들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수건을 움켜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고 민석은 그대로 굳어져 버린 몸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순간적인 정적과 시선의 교차, 그것이 어떤 선을 넘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고 와인을 마시며 가족끼리의 소소한 얘기가 이어졌다. 웃음이 많았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 밤이 깊어지자 재훈과 그의 아버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자리를 정리하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유진이 조용히 잔을 한 번 더 채우며 말했다. 좀만 더 앉아 있어요. 이 밤이 짧은 게 아쉽네요. 민석은 그 말에 자리에 다시 앉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채 와인을 조금씩 비워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오늘 재밌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느껴졌달까요? 유진이 물었다. 뭐가요? 민석은 한참 말을 고르다 말했다.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오래 남으니까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설쳤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낯설게 뜨거워진 느낌이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의 화면은 꺼져 있었고 거실의 와인잔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제주에서의 둘째 날 밤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술기운이 은은하게 남아있던 민석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눈을 떴고 작은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숙소 안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물 한 잔을 마신 그는 화장실 쪽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고 누군가 안에 있다는 걸 느꼈다. 돌아가려던 찰나 욕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덜 말린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있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깨웠어요? 아니면 그냥 잠 안 오는 거예요? 민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화장실 좀 가려고 했어요. 유진은 웃지도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건을 조용히 세면대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재훈인 방에서 코 고는 중이에요. 남편은 술 마시고 바로 뻗었고요. 민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욕실 문 앞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한 걸음 옮기려던 찰나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좀 덥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 숙소 밤에 은근히 열기 남아 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거울 속에서 민석을 담고 있었다. 민석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말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민석은 무심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 시선이 그녀의 가운 자락 아래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흘러내린 곡선을 훔쳤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고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채 문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문소리는 아주 작았고 복도에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다. 욕실은 따뜻했다. 남은 수증기가 가볍게 허공을 떠돌았고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민석은 조용히 가운의 매듭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지켜봤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눈을 마주친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같은 거 생각 말아요. 그 말은 무게보다 가벼웠고 동시에 무게보다 깊었다. 민석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 했었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나갈래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그 작은 접촉은 모든 대답이 되었다. 더는 물음도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욕실 안에서는 물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결이 벽에 닿아 돌아왔고 그 뜨거움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몇 걸음 앞선 선택이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민석은 너무 많은 걸 느꼈고 그녀는 너무 오래 준비해온 듯했다. 욕실의 불빛 아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온도로 몸을 맞댔다. 제주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뒤에도 유진은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민석은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을 자려 해도 그날 새벽 욕실에서 느꼈던 낯선 체온과 두 사람 사이에 짧고도 강렬했던 교차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쪽에선 메시지 하나쯤은 올 줄 알았다. 잘 들어갔어요? 혹은 그날 괜찮았나요? 정도의 말이라도. 그러나 유진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고 민석은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 와중에 재훈이 카톡을 보내왔다. 야,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또 음식한다고 부산 떠셨다. 너는 무조건 와야 돼. 민석은 메시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이번 주말 너네 제주 다시 간다며? 아, 그건 아빠 스케줄 때문에 취소됐대.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석의 속은 복잡해졌다. 자신을 다시 부르는 유진의 손길인지, 아무 일도 없던 첫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의도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민석은 여느 때처럼 재훈네 집을 찾았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먼저 당겼고 재훈은 밝은 얼굴로 달려 나왔다. 유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손을 놀리며 말했다. 민석 씨, 밥 안 먹고. 현관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석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온도까지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마음은 어느 한 조각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처럼 불안하게 요동쳤다. 유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채소를 썰고 있었고 재훈은 거실에서 게임기를 꺼내며 웃었다. 야, 오늘은 내가 진짜 너를 이길 거다. 각오해라. 민석은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고 시선은 본능적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그저 평범하게 민석에게 물었다. 밥은 먹고 왔어요? 그 말투, 그 눈빛.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눈맞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수저를 꺼내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아니요. 오늘도 이모 밥 먹으러 왔어요. 민석이 그렇게 말하자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웃었다. 기억이 좋으셨나 보네요. 그때도 꽤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분명 요리 얘기였을 테지만 그 미묘한 농담에 그림자가 대화 사이로 스며들었다. 저녁 식사 중엔 온통 평화로웠다. 유진은 맛있는 음식을 여느 때처럼 정성껏 차렸고 재훈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에 없었기에 세 사람만의 테이블은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게 흘러갔다. 재훈은 식사 중에도 농담을 던졌고 민석은 어색하지 않게 받아쳤으며 유진은 간간히 웃었다. 그러나 민석의 시선은 자꾸만 유진의 손끝에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 물컵을 닦는 손, 그 모든 동작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차분했다. 마치 어느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식사를 마친 후 재훈은 거실에서 게임을 틀었다. 야, 한 판 붙자. 오늘은 진짜 지면 내가 설거지하는 거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항상 지잖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고 유진은 조용히 주방 정리를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유진이 다가와 민석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민석 씨, 잠깐 도와줄래요? 간식 좀 꺼내려는데 손이 좀 부족하네요. 민석은 무심한 척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따뜻한 조명이 감싸고 있었고 재훈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멀리 들려왔다. 유진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아이스크림 꺼내서 접시에 좀 담아줄래요? 숟가락은 저기 위에 있고. 민석이 다가가려는 순간 유진이 문득 돌아봤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후회했을까 봐 걱정했어요. 아무 말도 없길래. 민석은 멈춰섰다.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유진은 한 걸음 다가오며 물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구나. 아직도 그 눈빛이 그대로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고 민석은 본능처럼 그 손을 뒤집어 맞잡았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엔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방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로 서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유진이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유진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더 깊이 잡았고 천천히 그를 식탁 쪽 벽면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 선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넘어졌다. 불 꺼진 제주 욕실보다도 더 은밀하고 침묵으로 가득 찬 집 안 주방에서 다시 마주한 감정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민석은 더 이상 무게를 계산하지 않았고 유진은 더 이상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거기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겨진 단식은 식탁 위에서 그대로 녹아내렸다. 그날 밤 이후 민석은 휴대폰 알림에 민감해졌다. 카톡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 화면을 들여다봤고 SNS에 뜬 유진의 계정을 몰래 검색해보는 습관도 생겼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흔적도 없었다. 민석은 처음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고 다음엔 의도적인 무시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가 결국엔 그냥 그날 밤이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무심하게 멀어져 있었다. 재훈과의 연락은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일상을 채워도 머릿속엔 늘 그녀의 목덜미, 곡선과 주방의 조명 아래 겹치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현실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그날 밤은 점점 더 흐릿하게 느껴졌다. 환상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민석은 스스로를 자꾸 부정했다. 그날 내가 너무 몰입했던 건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쪽만 잊은 걸까? 어느 날 재훈과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던 중 재훈이 웃으며 물었다. 야, 우리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민석은 젓가락을 멈췄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물었다. 이상하긴 뭐가? 재훈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요즘 젊어졌대. 동네 이모들이 다 그래. 갑자기 피부 좋아졌다고,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고, 심지어 옷도 바꿨다고. 민석은 억지로 웃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엔 뭐 자기 관리하는 엄마들 많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재훈은 대수롭지 않게 치킨을 뜯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다. 유진은 변화를 감추지 않았지만 민석은 그 변화에 다가갈 수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 바뀌었고 그건 단순한 외형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연락이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미련이 아닌 정리 혹은 스스로를 지키는 감정 정돈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민석의 감정은 깊어졌다. 멀어질수록 그녀가 선명해졌고 아무 말 없는 그녀일수록 더 궁금해졌다. 잊히지 않는다는 건 때론 사랑보다도 강한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일상이 될 줄 알았던 모든 게 오히려 더 깊은 비일상이 되어 민석을 잠식해갔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감정. 유진은 조용했고 민석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날 밤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마쳤다.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부모님은 시골 큰 집에 들렀다가 하루 묵고 온다고 했고 민석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는 TV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서 뒹굴고 있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유진의 부재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몸 어딘가에 남은 감각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문 앞으로 나가 도어락을 확인한 민석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다. 유진. 화면 속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평소보다 옷매무새가 느슨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괜찮죠? 안 들어가도 돼요?
민석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켜섰다. 아, 네, 들어오세요. 유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셔츠는 몇 단추가 풀려 있었고 바람에 흩날렸던 듯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냥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요. 오늘 안 오면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오실 거라곤. 유진은 웃었다. 나도 내가 올 줄 몰랐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유진은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한쪽 다리를 포개 듣고 왔다. 허벅지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간 스커트 자락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아슬했다. 민석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물 드릴까요?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됐어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아요. 나 오늘 좀 솔직할 거니까. 순간의 정적.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나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 앞으로 걸어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는 민석 앞에 서더니 풀리지 않은 셔츠 단추를 손끝으로 슬쩍 건드렸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이가.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유진은 셔츠 단추 하나를 더 풀며 말했다. 오늘은요, 변명하지 말아요.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쵸? 그녀가 손을 뻗어 민석의 허리에 닿았을 때 민석은 결국 입을 열었다. 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날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유진은 그의 허벅지를 슬쩍 스치듯 손으로 지나치며 말했다. 오늘은 나도 그랬으니까 어쩌면 똑같네요. 우리. 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이번엔 그 어떤 거리도 두지 않았다. 민석은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대로 민석의 품에 기대었다. 셔츠는 바닥에 먼저 떨어졌고 입맞춤은 오래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침대 스프링이 미세하게 울렸고 숨소리는 서로의 귓가에 가까이 부딪혔다. 유진이 웃었다. 넌 아직 어리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좀 설렜었나 봐요. 민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다. 어린 거 오늘은 잊고 가요. 우리 둘 다. 그 순간 침대 옆 램프 불빛은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방 안의 모든 걸 증명하듯 출렁였다. 그 밤의 끝에서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유진은 등을 돌려 누운 채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민석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이후 유진은 또다시 사라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였다. 그저 조용히 아주 완벽하게 연락을 끊었다. 민석은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여다봤고 메시지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알림은커녕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마치 꿈처럼 지나간 일이었고 그 꿈에서 깬 현실은 너무도 쓸쓸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헷갈렸다. 무슨 일일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킨 건 아닐까?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떠돌았고 그때마다 민석은 자신이 한 발만 더 다가갔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움찔거리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결국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냥 또 떠난 거였다. 그리고 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예전처럼 무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유진이 침대 옆에서 그를 끌어당기던 그 손길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고 활동 시간도 어쩌다 한 번씩 바뀌었지만 대화창은 그대로였다. 민석은 학교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교수의 말이 무의미한 소음처럼 들렸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녀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재훈을 통해 전해들은
유진의 근황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주말엔 가족들끼리 외식도 자주 다닌다는 말들. 어느 날은 재훈이 무심코 말했다. 우리 엄마 요즘엔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 예전보다 얼굴도 밝아졌고 뭐랄까 그냥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네. 좋은 거지 뭐. 속으론 형용할 수 없는 이물감이 덜컥 치고 올라왔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민석은 식은 물을 한 잔 들이켰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석은 무심코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뻗었다. 그 자리에 누워있던 그녀가 생각났고 거기서 속삭이던 목소리, 뺨에 스치던 머리카락, 가슴께에 닿던 체온이 밀려왔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선명해서 괴로웠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나만 왜 이러는 거지? 유진은 그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정확하게 사라졌고 민석은 그렇게 남겨졌다. 감정만 남긴 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가슴 속에 넣은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언제쯤 이 감정도 정리될까? 아니, 정리될 수는 있을까? 민석은 자신이 그저 스쳐간 상대가 아니었기를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그 바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버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그의 집 문을 나간 지 1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민석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메마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계획표를 짜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 복장을 준비하는 틈틈이 그녀가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밀어내는 법을 배웠다. 잊은 건 아니었다. 다만 잊은 척하며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을 제대로 버텨낼 수 없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동네 북카페 앞에서 재훈을 우연히 마주쳤다. 서로의 눈이 먼저 반응했고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재훈이 손을 내밀었고 민석도 손을 뻗었다. 그러게, 너 아직도 여기 살지? 나도 면접 때문에 근처 들렀다가.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다. 처음엔 자연스러웠다. 학과 얘기, 취업 얘기, 군대 다녀온 동기들 소식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서로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주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중심에 유진이 있었다.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사진도, 근황도 모두 침묵 속에 묻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그 빈자리를 슬쩍 피해가며 말을 돌렸다.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뭐 집에서 공채 준비하면서 과외 좀 하고. 너는? 나도 비슷하지 뭐. 필기 붙은 데는 몇 군데 있는데 면접이 진짜 쉽지가 않더라. 그 말 이후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커피잔을 들고 입을 대다 말았고 재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 지나가겠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응,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그 대화 속엔 무게가 있었다. 유진의 흔적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침묵은 여전히 사이사이에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민석은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고 재훈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멀어진 것 같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더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아버린 사이. 그래서 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석아, 내가 잘 되면 좋겠다. 진짜로. 민석은 그 말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용서처럼 들렸다. 고마워. 너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을 때 민석은 문득 떠올랐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걸 말한 셈이었다. 잊지 않았다. 단지 잊은 척하고 살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정의 형태일지도 몰랐다.
입사한 지 2달이 지나고 민석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서울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외진 동네였지만 회사와의 거리, 월세, 그리고 통장 잔고를 고려하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짐을 옮기고 며칠이 지나던 어느 저녁, 일찍 퇴근해 라면을 끓이며 TV를 켠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유진이었다. 그대로 아무 예고도 없이. 민석은 순간 얼어붙었다. 화면 속 그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어깨에 흩어져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입가엔 익숙한 웃음기가 맴돌았다. 민석이 문을 열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한번 올라와 봤어요. 민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냥 들어와요.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들어왔다. 낡은 아파트의 좁은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에 이르자 그녀는 조용히 둘러봤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네요. 민석이 머리를 긁적였다. 정리하다 말았어요. 뭐, 혼자 사는 남자 집이 다 그렇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고 민석은 물을 꺼내려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 아니면 차라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물로 괜찮아요. 유리컵에 물을 담아 건넨 뒤 민석도 그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말 없는 시간이 이어졌고 텔레비전에선 무심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입에 대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술을 훔쳤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이 고개를 돌리자 유진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말없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문을 조용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 남아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맞잡았다. 온몸에 피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왜 다시 왔을까? 지난번과는 아무런 연결도 없이 이건 완전히 새로 시작된 움직임이었다. 그는 잠시 뒤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방 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있었고 긴 치마는 무릎 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민석은 그 가방이 너무 조용하게 방 안에 존재한다는 게 묘하게 불안했다. 왜 왔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보고 싶었어요.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끝에 앉았다. 나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나았으니까. 유진은 웃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요. 근데 오늘 우연히 이 동네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을까? 아니면 정말 다 잊었을까? 그래서요. 그냥 못 참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도 그날처럼 될까요? 그 질문은 묻는 말 같았지만 이미 정해진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고 이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셔츠를 풀었다. 손끝은 너무 익숙했고 입술은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달랐다. 오늘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이끌었고 침묵 속에서 감정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웠다. 민석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고 유진은 그의 허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숨결이 섞이고 셔츠는 바닥에 미끄러졌으며 그들의 몸은 그 어떤 대화보다 정확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네 번째 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어졌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대에 누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난 계속 기다렸어요. 유진은 그 말에 작게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고마워해야겠네요. 기다려줘서. 다시 조용해진 방 안 서로의 손이 천천히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마치 일상처럼 민석의 집에 들렀다.
처음엔 며칠 간격이었지만 점점 그 텀이 짧아졌고 어느새 주위에서 3회는 당연한 일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지금 가도 돼라는 말 대신 이미 복도에 도착해 있는 날도 있었다. 민석은 놀라기보다 점점 익숙해져 갔고 그 익숙함이 더 깊은 중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뒷걸음치지 못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던 긴장감도 사라지고 그들의 관계에는 규칙이 없었다. 인사도 안부도 심지어 가끔은 눈빛조차 나누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은 단단히 잠긴 문 뒤에서 셔츠 단추를 풀으며 민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민석은 그 기류에 저항 없이 잠식됐다. 둘 사이엔 대화보다 숨소리가 많았고 대답보다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유진은 늦은 밤 비 오는 거리를 뚫고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고 말없이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 몸을 닦은 후 그대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뭘 해야 할지 몰라 부엌에서 물만 두 잔 따라왔다. 방에 들어서자 유진은 벌써 이불을 걷어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춥네요. 근데 이상하게 몸은 더워요. 그 말은 속옷 너머로 비친 피부보다도 더 강하게 그의 심장을 때렸다. 민석은 물잔을 내려놓고 옷을 벗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이러다 진짜 미칠 수도 있어요. 유진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이미 미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긴 왜 아직 멀쩡해 보여요.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고 입술이 닿기도 전부터 둘 사이의 열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훨씬 더 대담했다. 손끝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입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을 이끌었고 기댄 게 아니라 완전히 장악했다. 민석은 따라가는 동시에 휘말렸고 몇 번이고 뒤척이며 이불 속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유진은 민석의 어깨에 손톱을 세우며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끝까지 가요. 말도 필요 없고 이유도 묻지 말고.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온몸이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이전처럼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사람은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무너진다. 규칙을 만들기도 전에 무너뜨리는 일이 더 쉬웠다. 민석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파괴 속에서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유진이 위에 올라탄 채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날 감당 못하겠지. 내가 원래 좀 그래요. 멈추는 법을 잘 몰라요. 민석은 그 말에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자고요. 두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무너졌다. 침대가 몇 번이고 흔들렸고 이불은 발밑까지 밀려났으며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떨어졌다. 방 안의 습도는 높아졌고 숨소리는 겹겹이 얽혔다. 한밤중에 탁자에 올려둔 컵이 넘어졌고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한 채 욕망은 단계를 잃어버린 듯 거칠게 올라갔다. 그리고 끝내 유진은 민석의 가슴께에 몸을 눕힌 채 말했다.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언젠간 끝나겠죠. 민석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며 중얼거렸다. 그게 문제예요. 나도 그게 싫지가 않거든요. 그날 이후 민석은 점점 더 감정과 본능 사이의 경계를 잃어갔다. 규칙은 없었고 책임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건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무언가였다. 사랑인지 중독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그는 그걸 아직 알 수 없었다. 재훈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가끔 그의 SNS에 들어가 보면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했고 동기들과 찍은 모임 사진도 종종 보였지만 민석에게 따로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그런 조용한 단절은 오히려 민석에게 핑계와 명분을 주는 셈이었다. 우린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자기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의 방문은 더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아예 터치키도 가지고 있었다. 주말마다 오는 것을 넘어 평일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들렀고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먼저 와 있는 날도 많았다.
처음엔 머쓱했지만 점점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날도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왔어요? 거실에서 유진이 머리를 묶은 채 말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반찬통 몇 개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중 하나를 꺼내며 덧붙였다. 묵은지 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봤어요. 오늘 점심은 대충 컵라면 먹었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니, 이젠 아예 주방 담당하실 생각이에요.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옷장 앞에 놓인 쇼핑백을 가리켰다. 그거 내 속옷 좀 넣었어요. 자꾸 여기 오는데 매번 챙겨오는 것도 번거롭고. 민석은 한 손으로 머리를 써넘기며 말했다.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거 넣고. 유진은 민석 쪽을 바라보며 웃었다. 남의 집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더 편하네요. 집보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이상하게 무겁게 만들었다. 민석은 그걸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유진의 표정이 진지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두 다리를 모아 앉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 앉아 잠시 말없이 TV 화면만 바라봤다. 뉴스에선 무심하게 사건 사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가끔은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집의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기다리고 이상하죠.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건 저예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랬어요. 유진은 작게 웃었다. 막았다고 했으면 내가 들었을까요? 민석은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안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위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석은 그녀가 내려놓은 반찬통보다 옷장 속 속옷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죄책감과 책임, 두려움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였고 가끔은 민석보다 더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게 그를 무너뜨렸다. 생리가 안 와. 유진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밥을 먹다 말고였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려던 순간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민석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뭔가 다른 말의 뉘앙스를 기대하며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같은 말만 다시 반복했다. 생리가 안 온다고요. 방 안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진은 여전히 그릇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살짝 말라 있었다. 민석은 농담처럼 웃어 보이려 했다. 에이, 그냥 늦는 거겠죠.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잖아요.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지만 눈가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달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초조함은 명백했다. 민석은 당황을 감추려 애썼다.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괜히 더 확정 짓기 싫어서 며칠만 더 보고 있었어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며칠 후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편의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안에는 물과 과자 몇 개, 그리고 낯익은 검정색 박스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석은 괜히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유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손엔 벌써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다. 검정색 스틱, 익숙한 그 모양,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그어진 두 줄.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유진은 손등으로 입가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웃기지
이 나이에. 민석은 소파 맞은편에 앉은 채 그녀가 들고 있는 검정 막대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확실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2개나 해봤어요. 둘 다 똑같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울렁거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녀는 다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민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떻게든 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근데 진짜 나 엄마 또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건 그날 밥상 위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모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테스트기 위의 2줄은 아직도 민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딱히 변한 듯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평온하게, 이전보다 더 담담한 얼굴로 집에 들렀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침대를 정리했다. 그녀의 일상은 차분했고 감정은 고요했다. 하지만 민석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듯 행동하는 그녀가 혹시 지금 감정을 지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아도 괜찮지. 그 말이 나온 건 함께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늦은 밤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넌 아무 상관 없어도 돼. 그냥 나 혼자 나는 거야.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컵을 들고 입만 죽였다.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 말투 또한 진지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민석은 결국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정말 아무 감정 없어도 괜찮을까?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말 결국 너한테도 감정 있다는 거잖아.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을 천천히 문질렀고 시선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지면 그냥 엄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기게도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엄마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애가 생기면 내가 떠나도 뭔가 남는다는 느낌, 그거 하나에 기대는 거예요. 민석은 조용히 유진 옆에 앉았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녀 옆에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무서운 건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있죠. 그런데 그 공포가 외로움보다 작아요. 이젠 그런가 봐요. 누구한테도 뭔가 남기고 싶어서. 그게 감정이든 아이든 흔적이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 겹 아래 깔린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 손을 잡는 것이 책임이 될까봐. 그 책임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까봐.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겼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원하는 게 아이인지 아니면 자신을 잊지 않게 만들어줄 어떤 흔적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분명한 건 그녀가 이 상황을 혼자 짊어지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에서 빠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그날 밤 2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고 침대에도 함께 눕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 앉은 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같은 시간에 머물렀다. 말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날 이후로 유진은 자취를 감췄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민석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다. 전화를 걸어보면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유진의 뒷모습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그 밤 너무도 조용하게 자기 존재를 정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니, 사실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 민석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가방을 집 안으로 들여오자 안에는 그녀가 두고 간 속옷 몇 벌, 사용하던 화장품, 그리고 서랍에 들어 있었던 머리끈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아래 흰 종이 한 장이 반으로 접힌 채 들어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다만 내 얼굴을 닮았다면 그땐 좀 미워질지도 몰라. 그 문장은 짧았지만 너무 많은 감정을 안고 있었다. 민석은 손에 쥔 쪽지를 한참 내려다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말들이 다 사라진 듯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책임지겠다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도, 그 어떤 것도. 그녀는 그 모든 침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라짐을 선택한 것이다. 민석은 휴대폰 메모장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날짜를 꺼내 확인했다. 예정일, 출산 예정일. 거기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그 날짜는 민석에게 너무도 분명한 어떤 날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마음. 몇 주가 흘렀고 민석은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직장에서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전부가 달라진 듯한 기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반찬 냄새는 사라졌고 가끔 이불 속에서 느껴지던 샴푸 냄새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냄새보다 더 짙게 남은 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한 줄이었다. 내 얼굴을 닮았다면 미워질지도 몰라. 그 말은 단순한 투정 같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절절한 고백처럼도 들렸다. 민석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욕망과 외로움에 기대어 누군가를 놓지 못한 것뿐일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제 그는 그녀의 일부를 어디선가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예정일을 평생 머릿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웠고 후련했고 죄책감도 정당화도 전부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말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우리가 달라졌을까. 그러나 이미 그녀는 없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단 하나, 메모장 속 날짜 하나뿐이었다.